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형소법 처음 배우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그러면 처음 배우니까 일단 형사소송법 하는 것보다도 뭐부터 먼저 알아야 돼? 이걸 먼저 알아야 돼. 이걸, 그지? 형사소송법은 뭐예요? 법입니다. 법. 즉 법을 배우는 거야, 그죠? 그럼 여러분이 왜 법을 배워야 되느냐? 자, 여러분이 이제 하려고 하는 직업이 바로 뭐야? 경찰이잖아. 경찰은 요 법을 뭐 하는 기관? 집행하는 기관이니까 법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요 법이 과연 뭐냐 했을 때, 자, 요 글자를 한번 분석해 봅시다. 한문으로 법을 요래 쓰는데 앞에 점 3개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요거 물이잖아. 그리고 뒤에 글자는 뭐예요? 오늘 한문으로 갈것자야. 그러면 법은 뜻이 뭐단 말이야? 물이 흘러간다. 이게 법입니다. 물이 흘러간다. 물이 흘러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아주 새로운 걸 배우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의 생활 그 자체란 말이야. 삶 그 자체가 바로 법입니다. 그래, 법은 바로 뭐다? 상식을 구체화해 놓은 게 바로 법이에요. 알겠어요? 상식을. 그래, 여기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법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은 법학을 처음 접하면 느낌이 뭐예요? 법은 재밌는 과목이야? 재미없고 딱딱하고 애울 거 많은 과목이다. 전자야 후자예요? 어느 쪽이야? 어느 쪽이야? 전자야 후자야? 후자잖아. 그래, 법은 애울 게 많고 너무 힘들다 하지만 그래 아니요. 법은 그냥 여러분의 생활 그 자체야. 상식을 구체화한 거.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상식은 굳이 배워서 알고 암기해서 하는 거야? 저절로 체득하는 거예요. 저절로 체득하는 거야. 그래, 그걸 깨라 이거야. 법은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알겠어요? 그냥 물이 흘러가는 거야. 알겠어요? 물이 흘러가는 거. 근데 왜 암기가 필요해? 암기가 필요한 건 여러분이 뭘 쳐야 되기 때문에, 요걸 쳐야 되기 때문에 암기가 필요한 거야. 여러분이 시험 안 치고 그냥 살아가는 지혜로서 법을 배운다. 한 개도 안 해도 됩니다. 왜? 뭐만 할 줄 알면 돼요. 이해만 하고 찾아볼 줄만 알면 되지만 시험장에서는 찾아볼 수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암기인데, 암기도 어떻게 암기하면 돼? 자, 뭐 여러분 같은 경우 여러 과목을 시험 치죠. 자, 필수 과목 영어, 국사, 그리고 법 과목 3개, 경찰학, 그리고 형법, 형소법. 보통 이렇게 공부하죠. 그렇죠? 물론 요거는 선택 과목이니까 요거는 선택 안 해도 되죠. 뭘 해도 돼요? 국어, 수학, 과학, 사회 해도 되지만 대부분 다 뭘 선택해요? 요걸 선택하잖아. 그러면 그 중에서 그러면 암기량이 제일 많은 거, 가장 암기할 게 많은 과목은 무슨 과목입니까? 이순환하는 학생 이야기해봐. 다 공부해봤을 거 아니야. 처음 하는 학생 다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지만 요 중에 뭐가 암기할 게 제일 많아요? 어느 게 암기량이 제일 많은 과목이야? 응? 암기할 게 뭐가 제일 많아? 내한테 물으면 말이 필요 없어요. 이게 제일 안 맞나? 영어가. 영어 공부하려면 필수로 뭘 해야 돼 이거? 요거 공부하죠. 요거 여러분 이해해서 알고 있어요? 외워서 알고 있어? 영어 단어는 이해합니까? 암기해요? 요번 수학생 유난히 과묵하네. 왜 대답을 안 해? 자, 영어 단어 여러분 외워서 알고 있어? 이해해서 알고 있어요? 다 외운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대한민국 학생들은 영어 공부를 언제부터 보통 시작합니까? 여러 가지 성인이 돼서 시작해요?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해? 요새는 보니까 뭐 3살, 4살부터 영어 공부하다 보니까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극성 엄마들 애를 어디 보내요? 뭐 영어 유치원 이런 데 보내잖아, 그죠? 자, 그때부터 공부했다. 그러면 여기 나서 최소한 영어 몇 년 이상은 다 했어? 10년 이상은 다 했죠? 그러면 10년 동안 애운 단어가 더 많아요? 지금부터 경찰 시험 대비해가 애울 단어가 더 많아? 어느 게 더 많아? 애운 게 많아? 애울 게 더 많아? 애울 게 더 많잖아. 10년 했는데. 뭐 어떤 과목이든 한 과목을 10년 했으면 뭐가 돼 있어야 정상이에요? 그 과목에 대해서 뭐 정도는 돼 있어야 돼? 박사는 안 되더라도 어떤 시험이든 최소한 고득점을 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런데 하고 나고 뭐부터 해요? 기초부터 새로 하잖아. 왜? 그동안 했던 거 별거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봐. 지금부터 여러분이 뭐 10년 동안 애운 단어, 10년 뒤에 기준해요. 10년 뒤에 애울 게 더 많겠어? 앞으로 10년 동안 애운 게 더 많겠어? 애울 게 더 많잖아. 이건 무한이야, 무한. 영어는 그치? 왜? 남은 나라 언어입니다. 남은 나라는 실제로 애울 거 한도 끝도 없어. 자, 그렇지만은 요 법하는 거는 뭐야? 요 영어의 암기량이 얼마밖에 안 된다.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알겠어요? 왜?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는. 그럼 처음에 하나도 안 해도 돼. 예를 들면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배운 과목 중에서 이거는 솔직히 암기 과목이에요? 이해 과목이에요? 수학은 이해 과목 맞죠? 그렇죠? 근데 수학도 하려면 뭐 정도는 암기해야 돼?
요건 암기해야 되나야 돼. 그래 법에서도 요 정도만 암기하면 됩니다. 수학에 어디에 해당되는 거? 공식에 해당되는 거. 그러면 법은 상식이니까 공식만 딱 알면은 그대로 여러분 상식에 맞춰서 이해하면 돼요. 외울 거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꼭 상식대로 가요. 예외도 있어. 예외 있죠. 왜? 물이 흘러가다 보면 한 길로만 흘러가요. 옆으로 새는 것도 있어 없어? 있죠. 이런 거 우리 뭐라 그래? 예외. 예외는 공식에 맞아 안 맞아? 안 맞잖아. 그럼 이건 왜 할 수밖에 없어? 왜 해야 되죠? 그러면 외울 건 바로 이거야. 공식과 예외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외는 언제 외워야 돼? 처음 할 때 외워야 돼요. 법을 다 배우고 외우는 거예요. 배우고 해야 되죠. 그렇게 법학은 암기를 언제 하는 거다? 처음 할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여러분이 과목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그때 형소법이 뭐다 하는 걸 완전히 이해하고 난 이후에 뭐 하면 된단 말이야? 암기하면 돼. 그럼 처음에는 뭐 하면 돼? 그냥 읽으면 됩니다. 알겠어요? 법은 많이 읽어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 법은 무슨 학문이다? 이 학문이야. 해석학의 학문. 즉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예요, 불문법주의야. 성문법, 불문법 뜻이 뭐지? 성문법이란 건 모든 법이 뭘 가지고 있는 거? 형식적 법전을 가지고 있는 게 성문법이야. 그래 형법이면 형법전이 있고 형사소송법이면 형사소송법전, 민법이면 민법전이잖아. 그러면 그 법조문 해석하는 게 바로 뭐단 말이야? 법학이에요. 그러면 그 해석학은 암기로 해결해야 돼? 이해로 해결해야 돼? 이해죠. 그래 문장 해석 능력 요거 키우는 게 법학 공부다 보면 됩니다. 그래 처음에 하는 학생들은 이게 습관이 안 되니까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자 여러분 영어를 기준으로 해볼까? 영어는 보면은 자 영어 이런 독해가 있다. 자 독해 문장이 쭉 나오면은 영어로는 이제 한글로는 옮겨놨어. 여러분 영어 단어 다야가 옮겨놨는데 한글로 옮겨놨는데 요거는 이제 한글로 옮겨놨는데 요게 이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 영어를 한국말로 옮기는 건 해놨어. 그런데 옮긴 한국말이 이해 안 되는 경우도 꽤 있어 없어? 그럼 이건 뭐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그래 모든 공부의 기초는 바로 요겁니다. 문장 해석입니다. 그렇기에 학생들은 뭘 잘해야 된단 말이야. 원래는 이걸 잘해야 다른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학생들 가르쳐 보니까 학생들은 영어를 뭐 하는 게 아니고 뭘 뭐 하는 거다? 한국말을 잘 못해요.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잘 못해. 그래 한국말을 잘 못하는데 나만 나로 영어 당연히 잘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죠? 그래 법도 마찬가지야. 바로 이 한국말 해석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암기로 해결해야 돼. 처음에는 꾸준히 반복으로 읽고 이해해야 돼요. 읽고 이해. 자, 그럼 이러면 이제 무슨 문제점이 생기느냐면 처음에 한두 달은 성적이 오르겠어 안 오르겠어? 안 오르죠. 그건 신경 쓸 거 없잖아. 왜? 여러분은 학원 다니면서 학원 테스트, 모의고사 이거 잘 치려고 학원 다녀요? 시험 되려고 학원 다녀? 그럼 언제 잘 치면 돼? 시험 칠 때. 알겠죠? 그래 뭐가 주고 뭐가 객인지 그걸 확실히 알아라 이 말이야. 알겠어요? 예. 그래가 고래 공부하는 학생들은 어느 정도 자기 거를 만들어 놨다. 그만 집에 일이 생겼다. 건강이 안 좋았다. 한 1년 동안 공부 쉬었다. 1년 뒤에 돌아와도 옛날 실력 한 달 가면 그대로 다 돌아옵니다. 왜? 어디에 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몸에 체화되어 있잖아. 그런데 단순 암기로 한 건 지나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게 되죠. 그래 1년 공부했는데도 성적이 아름답한 학생들이 대부분 공부를 처음 외웠단 말이야. 단순 암기로 했는 거야. 외울 때는 공부했는 것 같지만은 지나면 머리에 남는 게 있어 없어? 없으니까 성적이 오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바로 그 차이다. 그래 생각하고 법 공부는 해야 된다. 알겠지? 자, 그러면 이런 법을 왜 만들어 놨겠어요? 이런 법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잖아. 자, 이 세상을 만약 내 혼자 살아간다. 그럼 법이 필요 있어? 필요 없어? 필요 없죠. 내 말이 곧 법이고 나의 행동이 곧 법인데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같이 살아가잖아. 그러면 이런 많은 사람이 같이 살아가면 최소한으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뭐가 있어야 돼? 룰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룰은 요게 아니죠. 법 이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인간의 도리를 뭐라 그래? 요 말은 다 알죠? 도덕.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뭐 윤리 이런 거 있잖아.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배워서 암기해서 아는 거예요? 당연히 아는 거예요. 당연히 알죠? 아버지한테 개새끼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 누구나 다 합니다. 배워서 하는 거야? 당연히 아는 거예요. 인간이면 도리로서 당연히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요거 위반했다 해가지고 경찰 출동하고 내가 수갑차고 이런 일은 있어 없어? 그냥 조금 뭐만 받으면 돼? 비난만 받으면 돼요. 그런데 요 도덕적 행위 중에서 요 정도는 반드시 지키도록 강제해야 되겠다. 고래가 만들어낸 게 바로 뭐야? 법입니다. 왜? 법은 위반하면 비난으로 끝나요? 제재가 가해져.
제재가 가해지죠. 근데 이 법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제재를 규율한 법이 바로 무슨 법이단 말이야? 여러분 요거 배웁니다. 무슨 법? 형법을 배워요. 알겠어요? 형법. 자, 그럼 이걸 실제 생활 한번 적용해 볼까? 자, 여러분 아침에 학원 올 때 지하철을 타고 온다. 그럼 요새는 조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한산하지만 옛날엔 출근 시간에 지하철, 서울 지하철 뭐라 그래? 지옥철이잖아. 그런데 1시간쯤 타고 와야 되는데 마침 빈자리가 생겼다. 그날 재수 좋은 날이야? 재수 없는 날이야? 재수 좋은 날. 그걸 딱 앉았어. 자, 오늘 편하게 가겠네 했는데 딱 앉아가지고 영어 단어 읽려고 딱 단어 좀 꺼내는데 앞에 딱 보니까 누가 서 있어요? 할아버지가 딱 서 계시네. 요 입장에서 왜 하는 게 맞아요? 그래도 젊은 내가 양보하는 게 맞죠, 그렇죠? 할아버지 앉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리 양보 안 했다 해가지고 내가 깜빡할 일이 있어 없어? 없잖아. 뭐만 좀 받으면 돼요? 비난. 요만 좀 뜨끈뜨끈하면 돼. 그래가 그날 내가 몸이 피곤해가 참았어. 오늘은 그냥 가자 하면서 나도 피곤해 죽겠는데 딱 앉았는데 그러면 할아버지도 눈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아, 야는 아니네. 타켓트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바꿔야 되는데 계속 앞에 서가 있어. 그러면 앉아있는 자리가 편안해요? 조금 불편해? 불편하잖아, 그죠? 앞에서 신호도 막 보내, 개사코, 이렇게 하면 짜증나죠. 자, 그래도 에이, 원래 자리 양보도 타이밍 맞아야 칭찬받죠. 뺏기듯이 자리 비켜주면 그건 자리도 뺏기고 욕도 먹고 다 하잖아. 그럼 바보야, 바보 아니야? 바보니까 오늘은 뭐만 먹고 간다, 욕만 먹고 간다 하면서 끝까지 사수했어. 자,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대단한 할아버지야. 할아버지도 열받았는지 앞에서 계속 엉엉거리더만 나중에 성질나더니 뭐라 그래? 요새 젊은 새끼들 참 못쓰겠다 하면서 욕을 막 해야 되는. 그럼 저 성질나 성질 안 나? 그러가 발딱 일나가 할아버지 귀 텅비게 한번 때려버서 이 영감제의가 하면서 앉아라 임마 하면서. 자, 이제는 이건 비난으로 끝날 문제야? 처벌받아야 돼. 뭘 위반했어요? 사람을 때리는 건 범죄야 범죄 아니야? 범죄죠. 그때는 이제 도덕으로 해결해야 돼? 법으로 해결해야 돼? 법으로 해결해. 형법에 무슨 죄가 돼버려요? 폭행죄가 되잖아. 그러면 요 형법이 뭘 다루는 법이야? 바로 요런 걸 다루자. 이 형법은 가비어를 죽였다. 자,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 도덕적으로 용납돼 용납 안 돼? 용납될 수 없는 행위고 이거는 초등학생한테 물어도 범죄예요 범죄 아니야? 범죄죠. 그러면 사람을 죽인 행위가 왜 범죄입니까? 사람을 죽인 행위가 범죄인 이유가 뭐예요? 딴 이유 없어. 여기에 뭐라고 규정해놨어? 범죄라고 규정해놨어. 그 형법이 뭘 다루는 법이단 말이야? 바로 요걸 다루는 법. 인간의 행위 중에서 어떤 행위가 범죄인가? 범죄란 무엇인가? 요걸 다루는 법이 바로 형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법 257항에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우회하도록 돼 있어.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해가지고 사람을 살해한 행위를 뭐로 규정해놨다? 범죄. 근데 모든 법은 이런 요건이 갖춰지면은 뭐가 발생하도록 되어 있어요? 효과가 발생합니다. 방금 조문 이야기했잖아. 그러면 살인죄라는 범죄라는 요건이 갖춰지니까 어떤 효과가 발생하더라? 요 행위자에게 뭘 부과해야 돼? 사형이나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해야 되잖아. 즉 무슨 효과가 발생한단 말이야? 형벌이라는 범죄 효과가 발생하잖아. 그러니까 형법이 바로 요걸 다루는 법이에요. 무엇이 범죄인가? 그 범죄에 해당하는 형벌은 어떤 것이 발생하는가? 그러니까 범죄와 형벌 요거 다루는 법이 바로 뭐단 말이야? 형법이야. 그렇게 요 형법 한 변화성 있죠? 형법 총론 구조가 되어 있어? 범죄론과 뭐로? 형벌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형법은 요것만 딱 규정해 놨어. 무엇이 범죄인가? 그리고 그 범죄에 해당하는 형벌은 어떤 것이 발생하는가? 요것만 딱 규정했는데 요때 발생한 형벌을 누구한테 부과해야 돼? 행위자에게 부과해야 되겠죠. 그러면 요 형벌을 부과하는 과정, 절차는 형법에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요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 요걸 규율하는 법이 바로 무슨 법이단 말이야? 요게 바로 형소법이야. 그러면 형소법이 뭐고 하면 바로 요 화살표, 요게 형소법. 그러면 여러분이 형소 배운다 그러면 밖에 다른 사람들이 야 형소법이 뭐 하는 법인데 이래 물으면 그냥 쉽게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를 규율하는 법. 이러면 정답이야, 정답 아니에요? 정답이죠. 자, 그렇긴 해. 이것도 이제 주의해야 돼. 여러분은 주관식 시험을 쳐요, 객관식 시험을 쳐? 객관식 시험. 그러면 책에 있는 의 그대로 머릿속에 암기할 필요 있다 없다? 없죠. 자기가 가장 쉽게 이해하도록 이해만 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왜? 책에 있는 걸 그대로 머릿속에 열려면 힘들어 안 힘들어? 자, 책은 출판되는 거니까 용어 자체도 어렵고 또
문장 자체도 어려워 안 어려워? 어렵지만 여러분이 가장 쉽게 이해하기 쉽게 머릿속에 외우면 된다. 형소법 뭐 하면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를 규율하는 법. 그리고 좀 유식하게 이해하려면 무슨 법을 실현시켜 주는 법이에요? 형법을 실현시켜 주는 법이 바로 형소법이다. 그러면 형사소송법은 범죄란 무엇인가 이런 실체를 다루는 실체법이란 말이야. 요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 요걸 규율하는 절차법이에요. 절차법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가 나오잖아. 아, 그러면 형소법 공부하려면 무슨 법 정도는 알고 와야 돼요. 무슨 법을 실현시켜 주는 법이야? 형법을 실현시켜 주는 법이니까 형소법 공부하려면 최소한 무슨 법 정도는 알고 왔어야 돼. 형법을 알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 수업 나는 형법 알아 몰라? 형법 모르죠. 형법을 모르는 게 아니고 뭐 자체를 몰라요? 법 자체를 몰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처음 공부할 때 형소법은 쉽겠어요? 굉장히 접하기가 어렵겠어? 어렵습니다. 아마 아까 내가 예를 들은 5과목 중에서 처음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법은 형사소송법입니다. 그래서 겁물 필요는 없어요. 왜? 처음이 어려울 뿐이에요. 지나면 제일 쉬운 법이 뭐다? 형소법입니다. 알겠어요? 처음에는 어렵고 조금 지나면 가장 쉬워지는 게 형소법.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 자, 형법과 형소법을 내가 뭐로 많이 비교하느냐면 형법은 내가 양파라고 합니다. 형법은 양파, 형소법은 호두.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해요. 어느 게 껍질 까기 쉬워요? 양파 껍질 까기가 쉬워? 호두 껍질 깨기가 쉬워? 양파 껍질. 자,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 남의 물건 훔치면 절도죄.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런 걸 어디서 다룬단 말이야? 형법. 그래, 자, 여기 형법 공부한 사람 있죠? 자, 형법 그건 줄 알고 딱 들이대서 그럼 처음에 접할 때는 뭐가 쉽단 말이야? 형법이 쉬워요. 그런데 형법 공부해 보니까 방금 말한 그게 형법이야? 형법 아니에요? 아니죠. 왜? 까도 끝이 있어? 끝이 없어? 끝이 없잖아. 형법은. 실제로 여러분 객관시험 치니까 형법이 이제 판례 결론 정도 외워. 그럼에도 엄청난 양이고 힘들죠. 그런데 형법 제대로 시험 내면 아무도 형법 선택 안 합니다. 왜? 형법은 법학 중에서 가장 어려운 법 중에 하나예요. 형법은 법학이라 하기보다는 철학에 가까운 법이야. 왜? 사람을 죽이고 살리잖아. 그죠? 자, 그러니까 그래서 형법은 뭐야? 무엇이 범죄인가? 이걸 다루는 법인데 그 무엇이 뭐예요? 무엇이 뭐예요? 무엇이 범죄인가? 그걸 다루는 게 형법인데 그 무엇이 뭐야? 지나가는 개가 나를 물었다. 개가 범죄를 범했어요. 개는 범죄를 범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누구만이 범할 수 있어? 사람. 그래, 우리 사람의 행위 중에 무엇이 범죄가 되는가? 이걸 다루는 게 형법인데, 그러면 범죄를 배우기 전에 뭐부터 공부하는 게 원칙이단 말이야? 행위를 먼저 공부해. 즉 인간의 행위 중에 어떤 행위가 의미가 있고 그런 의미 있는 행위 중에서 무엇이 범죄가 되느냐 이런 걸 다루는 게 형법이니까 형법을 구체적인 범죄론 배우기 전에 행위론부터 배워야 돼. 그럼 행위론 하는 건 철학입니다. 그죠? 근데 아마 여기 처음에 나서 형법 시간에 그런 건 해 안 해? 안 하죠. 그죠? 왜? 여러분 객관식에 다 잘라보고 시험 나오는 것만 공부하기 때문에. 근데 원래 제대로 공부하면 형법이 굉장히 어렵고 범위가 무한대야. 왜? 까도 끝이 없어요. 하면 할수록 오히려 어려워지는 법이 형법이야. 알겠어요? 그런데 형소법은 뭐다? 요거잖아. 형법이나 특별 형법이 범죄로 규정한 행위에 대해서 뭘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를 규율하는 법이야. 그러면 요 절차는 무제한이야. 딱 정해져 있어요. 딱 정해져 있잖아. 딱 정해져 있어. 그러면 딱 정해져 있는 그것만 외우면 돼. 공부만 하면 돼. 자,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법에 대한 기초 지식이 전혀 없으니까 형소법 접하기가 어렵겠어, 쉽겠어? 어렵죠. 그럼 호두 껍질 까기가 쉽지 않아. 왜? 자, 여기 아무리 악력이 강한 학생이라도 잘 연그는 호두를 도구 없이 맨손으로 깨기는 쉬워 어려워? 어렵죠. 그죠? 잘 안 깨져. 그죠? 예. 자, 그러면 안 깨지면 성질 안 나? 성질 나죠. 그 왜? 내가 호두를 내 머리로 한번 탁 박아봤어. 자, 호두가 깨지요? 내 머리가 까져? 당연히 어디에? 여기가 기스 나겠죠? 심할 때 뭐도 나요? 피도 납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자연 치유력이 있잖아. 계속 박다 보면 이게 뭐가 생겨요? 굳은 살 배기죠. 그러면 결국은 뭐가 깨져요? 내 머리가 깨져? 호두가 깨져? 호두 깨집니다. 그러면 호두가 딱 깨지면 그 안에 내용물, 여기에 수업 듣는 학생들이 다 나눠 먹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이 나와요. 조그만 요 하얀 속살밖에 안 나와. 내 혼자 먹기도 충분해. 모자라다. 그게 바로 형소법이에요. 그거 하면 돼? 입에 톡 털어야면 100점. 형소법은 언제까지만 어렵단 말이야? 껍질 깰 때까지만 어렵고 깨지면
그냥 그저 먹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그 껍질 깨질 때까지가 언제쯤 되느냐? 그건 개인 따라 다르겠죠. 열심히 해놨으면 빨리 깨질 수 있고, 농띠 표현해서는 오래 걸릴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래 처음에는 조금 고통스럽다. 왜? 요거 껍질 깨는 과정이다. 그래 생각하면 돼. 왜냐하면은 법에 대한 기초 지식 전혀 없이 법의 지금 마지막 단계를 배우는 거야. 우리 여러분이 법대에 다닌다 그러면 형소법이나 민사소송 같은 절차법을 언제 공부해요? 다른 법 다 배우고 난 이후에 마지막에 하는 게 바로 절차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법 배운 적 있어 없어? 없이 바로 법의 마지막 단계를 공부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수학 같은 거로 치면은 수학의 기초도 전혀 없는데 뭐부터 수업 시작했단 말이야? 미분적분 바로 시작한 거예요. 그럼 처음엔 굉장히 어렵죠.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왜? 그런 건 이제 뭐로 해결해야 된단 말이야? 반복학습으로 해결. 그래가 여기 2, 3회 반복하면은 가장 쉬워집니다. 그래가 먼저 공부한 선배라든가 친구한테 물어보면 아마 100점 맞기 제일 쉬운 과목은 뭐다? 형소법이 100점 맞기 제일 쉽습니다. 처음에 어려울 뿐이지 어느 정도 껍질만 깨지면 범위가 딱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100점 맞기 제일 쉽다. 그래 생각하면 돼. 그지? 자, 그러면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 규율하는 법이니까 그만 형소법이 뭘 다루는지 다 필요하잖아. 자, 일단 이런 범죄가 발생했으면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야한테 형벌을 부과하려면 야가 야를 진짜로 죽였어야 돼, 안 죽였어야 돼? 죽였어야 되죠. 죄도 없는 사람한테 형벌 부과하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우리 형사소송이 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말이야? 요 사건에 뭘 밝혀내야 돼? 진실을 밝혀야 되겠죠. 그걸 좀 이따 우리가 뭐라고 배운단 말이야? 실체적 진실 발견인데 요 진실 발견의 첫 번째 단계는 뭐겠어요? 여러분 동네에 범죄가 발생했다. 누가 가장 먼저 출동해요? 경찰이 가장 먼저 출동하자. 왜 왔어요? 구경하려고 와서 뭐 하려고 왔어요? 뭐 하려고 왔어요? 요거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래 형사소송의 첫 번째 절차가 바로 뭐다 말이야? 수사 절차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 수사기관은 뭐가 있어요? 검찰도 있고 경찰도 있는데 앞으로 어느 쪽에 수사권을 다 몰아준다? 경찰 쪽으로 몰아주게 돼 있죠, 그죠? 수사. 막 수사를 했으면 수사기관이 이놈이 유죄다 무죄다 판단할 권한이 있어 없어? 유무죄 판단은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법원만이 할 수 있잖아. 그러면 법원에 뭘 청구해야 돼? 재판을 청구해야 되겠죠. 그걸 뭐라 그래? 그럼 다 뉴스에 들어봤잖아. 공소제기. 줄여서 뭐라 그래? 기소. 그지? 기소. 그러면 공소제기를 했으면 법원에서 뭐 해주면 돼? 판단해주면 되잖아. 그러면 그 재판하는 절차를 뭐라 한단 말이야? 공판 절차. 우리나라는 단심이야 3심제예요. 3세판이죠. 1심, 2심, 3심. 그럼 이런 절차를 거쳐서 법원에서 재판을 보니까 가비어를 죽인 사람이 맞더라. 그럼 야가 법인이 맞으면 유죄가 선고돼, 무죄가 선고돼, 유죄. 유죄가 선고된다는 건 뭘 부과하겠단 말이야? 형벌. 그럼 확정되면 그 확정된 형벌을 왜 하면 돼? 집행하면 되죠. 그러면 요 사건의 형사소송은 어떻게 됐어요? 종결됐잖아요. 그래 형사소송은 바로 요거야. 수사 절차부터 재판의 집행 절차까지 요까지를 다루는 법이 형사소송법. 이게 넓은 의미의 형사소송. 글자 몇 글자밖에 안 돼요. 몇 글자야? 13글자. 요걸 이제 우리가 2달에 걸쳐서 배웁니다. 요게 다야. 요래 생각하기엔 거저 먹는 것 같죠. 예. 근데 안에 들어가면은 머리 쥐납니다. 그죠? 예. 근데 처음에는 한 서너 달은 머리 지날 각오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세상에 공짜 있어 없어? 없어요. 내가 남이 안 가진 뭔가를 얻으려면 나도 뭔가를 포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래 결국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래서요. 특히 공무원 시험은 머리 좋은 사람이 되는 시험이 아니에요. 누가 되는 시험? 성실한 사람이 되는 시험. 성실한 사람이죠. 근데 요 중에서 진짜로 우리가 형사소송법이잖아. 소송이란 건 보통 사람이 생각하면 수사하는 게 소송이야, 재판하는 게 소송이야. 재판이고 여기 이제 좁은 의미의 형사소송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 알겠죠?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책에 보면 형소법의 의 쭉 나오잖아. 형소법의 개념, 형법과 형소법의 관계, 형사절차 법정주의인데 갈로 1번, 2번은 다 했어요. 형소법의 개념 책에 있는 그대로 머릿속에 열 필요 있다 없다? 그냥 뭐라 하면 된다 그래서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 그걸 규율하는 법이 형소법이고 조금 있어비게 말하면 형법과 형소법은 무슨 관계? 형법 없는 형소법 존재할 수 있어 없어? 형소법 형법도 존재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러니까 형법과 형소법은 뗄래야 뗄 수 없잖아. 그러니까 뭐 칼날과 칼자루, 수레와 바퀴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죠?
그러니까 형법, 형소법은 따로따로 공부하는 게 맞아요. 원래는 하나의 과목이 맞아. 그러니까 보통 학문하는 사람은 형법 전공, 형소법 전공이 아니고 무슨 전공이라 그래? 형사법 전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겠지만 앞으로 과목 개편이 있죠. 2022년부터. 그때는 형법, 형소법 따로 쳐요. 묶어서 쳐. 묶어서 뭐라 그래? 형사법. 요래 시험 치는 거죠. 그렇죠? 그래, 형법, 형소법은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형법 따로, 형소법 따로가 아니에요. 그렇죠? 왜? 형소법은 형법은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자, 형법은 형소법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왜? 형소법이 뭐 하는 거야? 형법을 실현시켜주는 법인데 형법이 없는데 이게 존재할 수가 없잖아. 또 형소법은 형법도 존재할 필요 있어 없어? 왜? 실현도 못하는 법, 있으나 마나한 법이니까 항상 같이 가야 되죠. 그중에서 이제 이론적 측면이 아주 강한 건 어느 법이다? 형법이 아주 강하고 형소법은 뭐다? 절차, 기술적 성격이 강한 법이다. 그래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론적 성격이 강하다는 건 학자들이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는. 그래 대학 교수님들도 주로 뭘 많이 연구하겠어요? 형법을 많이 연구합니다. 형소법은 단순한 절차에 거리 연구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조문 그대로 분석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에서 여러분들 기본서도 형법은 한 권이야, 두 권이야? 두 권인데 실제로 그거는 보이는 차이일 뿐이고 실제 제대로 공부하면 형법은 형소법 공부량이 대여섯 배가 넘습니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근데 그렇지만 시험 치면 점수는 똑같아, 안 똑같아? 형법은 100문제 나옵니까? 몇 문제 나와요? 20문제. 형소법 몇 문제? 20문제. 그러면 어느 쪽이 점수 따기 쉽단 말이에요? 형소법이 훨씬 쉽습니다. 알겠어요? 그래, 이거는 처음 할 때 조금 어려울 뿐이지 조금 지나면은 굉장히 쉬워지는데 조금 지나도 안 쉬워진다. 그러면 스스로 자기 머리를 때리면 됩니다. 아, 나는 농띠 중에 상농띠구나. 그건 공부 안 했다는 이야기야. 알겠어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형사 절차 법정주의인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여러분이 형법 배우면 아마 요거 배울 거 형법 첫째 주에 이런 걸 배웁니다. 형법의 대원칙이 바로 요거예요. 죄형 법정주의. 아까 형법이 뭘 다루는 거? 범죄와 형벌. 범죄와 형벌은 우연해야 된다. 법이 정해놔야 된다. 그러면 아무리 나쁜 행위를 하더라도 법이 범죄로 규정 안 했다. 그건 범죄야, 범죄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범죄라는 요건이 안 갖춰지면 뭐가 발생할 수 없어? 형벌에는 효과가 발생할 수 없으니까 법률 없으면 뭐도 없다.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이게 형법의 대원칙이야. 그렇죠? 그런데 우리 형소법은 범죄란 무엇인가를 다루는 법이 아니고 이렇게 형법이나 특별형법이 범죄로 규정한 행위에 대해서 그게 상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를 규율하는 법이니까 우리 형소법에서는 뭐가 지배한단 말이야? 이런 형사 절차는 오해야 돼. 멋대로 가야 돼요? 법이 정한 바에 따라야 돼. 법이 정한 바에 따라야 돼. 이게 형사 절차 법정주의인데 이때 이제 말하는 법. 이 법은 어떤 법이 돼야 되겠어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건 다 알고 있죠?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 뭐라 하고 죽었어요? 악법도 법이다. 그러면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다 하는 거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통할 수 있는 말이다, 통할 수 없는 말이다. 그건 통할 수 없는 말이에요. 악법은 뭐가 아니에요? 법이 아닙니다. 알겠어요? 잘못된 법은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 왜? 법은 뭘 구체화해 놓은 거야? 우리 일반인의 상식을 구체화해 놓은 거야. 그러면 우리 일반인의 상식이 안 맞는다. 그건 제대로 된 법이야, 잘못된 법이에요. 그럼 잘못된 법은 존치시켜야 돼, 없애버려야 돼. 없애버리니까 악법은 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법이 돼야 돼?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올바르고 정의로운 법 절차에 따라야 된다. 얘가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단 말이야? 적정 절차의 원칙.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게 갈로 3번에 나와 있는. 한번 읽어봐. 갈로 3번 형사 절차 법정주의. 읽으라 할 때 읽어. 내가 했잖아. 법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 읽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암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읽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읽는 게. 여러분 긴 문장 읽고 싶어? 읽기 싫어? 어제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야? 문장 긴 거 싫어하죠. 그런데 그걸 극복해야 돼. 법학시험은 딴 거 없어요. 내용은 똑같은데 길게 내면 학생들이 어떻게 느껴요? 어렵게 느끼잖아. 근데 그걸 안 어렵게 느낀다. 그 감정이 생기면 법학은 정복한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 특히 요새 학생들이 문장 긴 거 읽는 거, 해석하는 거 그게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극복해야 돼. 알겠어요? 예. 너무 짧게 가는 것 같아. 왜? 솔직히 요새 편지 같은 것도 안 쓰잖아, 학생들. 그죠? 편지 써본 적 있어요? 잘 안 쓰죠. 다 뭐로 해? SNS, 메신저랑 카톡, 가장 많이 카톡을 제일 많이 쓰는. 카톡도 문장 제대로 적어요. 그냥 이래 적어.
유유 히히 뭐 이런 거 웃으면 키 그러고 대답도 응 하면 될 건데 이키로 끝내야 되게 응 이게 응이야. 자 이런 데 습관화되어 있으니까 문장이 조금만 길어지면 짜증나 짜증 안 나 짜증나죠. 근데 그걸 짜증내면 안 돼요. 법학은 긴 문장 읽고 해석하는 게 법학이다. 그래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 수업 전에 읽으라 할 때 읽어 알겠어요? 먼 산 쳐다보지 말고. 자 그다음에 이제 형소법의 성격. 자, 이것도 그냥 가볍게 들으면 됩니다. 형소법은 그러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자, 오늘 일단 넘겨서 뭐부터 먼저 보느냐 하면 순서를 조금 바꿔야 되겠다. 3번의 공법, 형소법은 일단 뭐다? 공법이다. 그럼 공법에 대응되는 말은 뭐가 돼? 사법이죠. 자, 공법, 사법. 그 중에서 형소법은 사법이다, 공법이다, 공법이다. 그래 우리가 법을 공부하면 대부분 용어가 원어가 순수 한글이에요, 한문이에요, 한문이죠. 그러니까 이 법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은 일단 처음에 법이 자꾸 어려운 이유가 뭐를 잘 모르기 때문이야. 요걸 잘 몰라요. 법률 용어를 잘 모르잖아. 왜? 영어 공부할 때 단어 모르면 영어가 돼 안 돼? 그거 똑같잖아. 법 공부할 때도 단어 모르면 문장 해석이 돼 안 돼? 안 되는데 이 법을 공부하니까 여기 나오는 단어들이 평소 우리가 쓰는 단어야 일반인이 잘 안 쓰는 단어예요. 낯설잖아. 그렇게 아마 여러분이 법을 배워보면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와, 한국말 중에 별 희한한 말이 다 있구나. 내가 한국 사람인데 내가 모르는 한국어 단어가 왜 이래 많아. 이런 느낌이 들 거야. 그렇죠? 그게 바로 뭐다 말이야? 법률 용어인데 이게 순수 한글이다. 다 언어가 한문이에요. 한문인데 요새 젊은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한문 공부를 해서 안 했어? 안 했죠. 그러니까 한자가 약하니까 뭘 잘 모른단 말이야. 이걸 잘 몰라. 용어 자체를 모르니까 뭐 해석이 당연히 안 돼. 문장 해석이 안 되죠. 그러면 요거 왜 공부해야 되느냐? 요거만 알면은 그래. 여기 한문 공부 좀 많이 하는 학생은 법률 용어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 한문 뜻풀이 그대로 하면 다 해석돼 안 돼. 해석되는데 근본적으로 뭘 잘 모르기 때문에 한문을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좀 부지런한 학생들 이런 거 사본 학생이 있대. 영어 사전이 있듯이 시중 서재가 뭐도 있어요. 법률 용어 사전 팝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걸 사가 공부한다 하는 학생인데 이런 건 사보지 마. 알겠어요? 왜? 법률 용어 사전을 보면서 법률 용어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학원 안 나와도 됩니다. 독학해도 대한민국 공무원 시험 다 합격합니다. 왜? 법률 용어 사전은 법률 용어를 뭐로 풀어난 거예요? 법률 용어로 풀어놨어. 영어로 치면 무슨 사전이라 생각하면 돼? 영한 사전이냐 영영 사전이에요. 영영사전. 그럼 영영사전을 다른 자료 없이 혼자 쭉쭉 읽어 내려간다. 영어 잘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학원 다닐 필요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거 보지 말고 그럼 뭐 하면 돼? 부딪히면 돼요. 법률 용어도 맹 뭐일 뿐이에요? 언어일 뿐이잖아. 언어는 우야면 가장 익숙해져. 부딪히면 익숙해지잖아. 자, 여러분 보면 여기 와서 대단 아무리 영어 공부 안 했더라도 10년 이상 다 영어책 들고 있었어, 안 들고 있었어? 들고 있었죠? 자, 지금 미국 사람 만나 대화되는 사람 손 들어봐. 아니 영어를 10년 이상 공부했는데 미국 사람 만나 대화도 못 한다. 그게 무슨 공부한 거야? 그런데 나는 학교도 안 다녔지만 미국에 LA가 한 2년 살다 왔다. 문법 하나도 모른다. 대화 다 돼 안 돼? 되잖아. 왜? 문법 같은 거 필요 있어 필요 없어? 부딪히면 되잖아. 부딪히면 다 통해 안 통해?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언어는 부딪히면 됩니다. 많이 쓰면 돼요. 알겠어요? 많이 쓰면 익숙해진다. 그러면 앞으로 처음엔 잘 모르지만 이거 자꾸 부딪히다 보면 저절로 다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저절로 다 알게 되는 거죠. 그죠? 부딪히면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대신 하나 예를 들까? 우리 법에 나오는 용어만 원어가 한문이 아니고 여러분 공부하는 뭐도 있어요? 국사도 나오는 용어가 순수 한글이야. 원어는 다 한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국사도 처음 할 때 용어 어려워 안 어려워? 왜냐하면 요새 이제 학생은 수능에 필수 과목이 뭐가 들어갔어요? 국사가 들어갔으니까 고등학교 다 배웠으니까 별로 국사를 안 하게 생각하지만 옛날엔 국사가 필수 과목이어서 선택 과목이었어. 선택이니까 보통 고등학교 때 국사를 해야 안 해. 안 하고 이제 대학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 치려고 하니까 국사가 무슨 과목이 돼 있더라? 필수. 그러면 맨땅 헤딩하는 거니까 어려워 안 어려워? 어렵잖아.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용어들도 다 순수 한글이에요. 올 한문이야. 적기는 한글로 적어놨지만 원어는 다 뭐야? 한문이잖아. 그러면 요것도 이제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다 배워서 요걸 가지고 한번 이해해 볼까? 내가 수업 시간마다 요 이야기를 해요. 국사책에 뭐가 나와?
비변사학 하는 게 나오죠. 자, 그런데 일반인들한테 이거 물어보면 뭔지 잘 알아 몰라? 잘 모르죠. 자, 그럼 여러분 배웠으니까 알 거 아니야. 비변사 어느 시대에 있던 기관이야? 조선시대 하는 기관인데 이거 뭐 하는 기관이에요? 이거 조선시대 뭐 하는 기관이야? 자, 공부를 이래 하란 말이야. 비는 뭐다? 대비한다. 자, 대비한다. 그지? 변은 뭐예요? 난리. 난리가 변이잖아. 그지? 난리를 대비하는 기관. 자, 내 말 틀렸어요? 안 틀렸어? 안 틀렸죠? 100% 정확해 안 정확해? 정확하지도 않지만 틀리지는 않았어. 그래 처음에는 공부를 요래 하라 이 말이야. 알겠어요? 내가 아까 는게 바로 그냥 책에 있는 그대로 머릿속에 암기하겠다. 피곤해가 못합니다. 알겠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자기 가장 이해하기 쉽게 머릿속에 외워놓으면 됩니다. 자, 난리를 대비하는 기관이다 하면 어느 누구도 내한테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100% 정확하진 않지만 맞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조금 부정확하지만 계속 공부하다 보면 이제 왜 된단 말이야? 정확해져, 안 정확해져? 정확해지겠죠. 여기 이제 남학생들은 이런 느낌 다 할 거야. 군에서 사격할 때 실거리 사격부터 먼저 해야 돼. 0점부터 잡아야 돼. 0점. 처음에 잘 잡혀 안 잡혀? 안 잡히지만 자꾸 하다 보면 잡혀 안 잡혀? 잡히면 그대로 실거리는 쉬워져 안 쉬워져? 쉬워지잖아. 바로 그 논리야. 공부도 처음에 0점이 잘 잡힌다 안 잡힌다? 그럼 이런 식으로 천천히 왜 계속 반복하면서 0점을 잡아가는 거야. 그러면 0점이 딱 잡힌 시점 나왔다. 이때가 내가 뭐 돼 나가는 시점? 시험 돼서 나가는 시점. 그래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 어차피 여러분 한 번 공부하고 시험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경우 이런 기본서를 최소한 몇 번 정도는 읽어줘야 된다? 최소한 2자릿수 정도는 읽어줘야 됩니다. 그죠? 2자릿수. 그거 안 하고 시험 되겠다 하는 것은 날로 먹겠다 하는 거 알겠어요? 그래 최소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본서 2자릿수 정도의 회독수는 가져야 시험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아까 공무원 시험은 머리 좋은 사람이 되는 시험이라 그래서 성실한 사람이 되는 시험이라 해서 성실. 자, 간단한 이야기하자. 형소부 10번 본 학생이 있고 20번 학생이 있다. 누가 시험 되는 게 공정이에요? 야가 돼야 되잖아. 다 요래되고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 여러분은 공부할 때 어떤 의식을 가지고 공부해라. 나는 내 경쟁자보다 단 한 번이라도 더 보겠다. 그런 의식만 가지고 공부하면 누구나 시험 될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왜? 공무원 시험은 1명, 2명 뽑는 시험이야? 수천 명 뽑는 시험이야. 그러면 공부 잘하는 사람 뽑는 거야? 성실한 사람 뽑는 거야? 성실한 사람 뽑는 거다. 그래 생각하면 되지. 자, 그러면 공법, 사법. 자, 공법과 사법은 어떻게 다르겠어? 공이랑 아무리 한번 몰라도 이건 알죠? 공적이다, 사적이다 이 말은 다 알아 몰라? 알죠? 자, 그러면 공법은 뭐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많은 법률 관계를 맺고 살아가. 그런데 그 법률 관계를 맺는 양쪽 당사 중에 한쪽이 최소 누구더라? 국가나 공공기관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공법. 개인 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뭐라 한단 말이야? 사법인데 형법, 형소법은 한쪽이 누구예요? 요 학생이 범죄를 범했다 이가 내가 이 학생한테 형벌을 부과할 권한이 있어 없어? 없죠. 형벌권 발동은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국가만이 할 수 있잖아. 그래 한쪽이 누구예요? 국가잖아. 그러니까 뭐가 돼? 공법. 그럼 사법은 어떤 거? 이 학생이 내 돈 빌려가 안 갚아. 그럼 내가 왜 해야 돼? 소송 제기하겠죠. 그럼 민사소송 이런 거 다 뭐야? 사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공법 중에서 이제 형법, 형소법은 뭘 다루는 법? 요걸 다루는 법. 형사 문제를 다루니까 뭐라 한단 말이야? 형사법이라고 하고. 그럼 형사법에 대응되는 말은 뭐야? 민사 문제를 다루는 걸 민사법이라고 합니다. 그치? 그런데 이 공법의 특성과 사법의 특성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다? 공법은 뭘 추구한다? 요거는 배분적 정의를 추구하고 사법은 뭘 추구해? 요거는 평균적 정의를 추구한다. 그리고 형사법은 그때그때 시대상을 많이 반영하니까 정치적 색채가 강하지만 민사법은 우리나라의 고유 전통 관습을 중요시하겠죠. 그렇죠? 자,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럼 요거는 좀 낯선 용어죠. 배분적 정의, 평균적 정의는 뭐냐? 바로 여기에 관계되는 거야. 평등. 자, 평등이란 말 모르는 학생이 있어 없어? 없죠? 자, 이게 또 상식이잖아. 인간은 평등해야 돼, 불평등해야 돼. 여러분의 상식은 불평등한 게 상식이야. 모든 인간은 평등해야 되는 게 상식이에요. 평등은 상식이야, 그죠? 그리고 헌법에도 뭐라고 돼 있어?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이거 평등권을 헌법상의 인간의 권리로 규정해놨는데, 이 평등의 개념이 두 가지 개념이 있어.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 자,
자, 여기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법을 배우면 이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형식과 실질. 형식은 뭘 중요시하는 거예요? 알맹이 내용을 중요시하는 거야? 껍데기 외형을 중요시하는 거야? 상시로가 형식하는 건 알맹이 내용을 중요시하게 해서 껍데기 외형을 중요시하게 해서 껍데기 외형. 실질은 반대겠죠? 알맹이 내용을 중요시하는데 요 형식적 평등과 통하는 게 평균적 정의예요. 실질적 평등과 통하는 게 배분적 정의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렇게 이제 빵이나 떡이 하나 있다. 빵이나 떡이 있는데 사람이 4명이 있어. A, B, C, D 이렇게 4명이 있는데 요걸 4명에게 왜 해야지? 나눠줘야 돼. 어떻게? 평등하게 나눠줘야 돼. 어떻게 나눠주면 평등이겠어? 자, 정확하게 4등분 했어요. 정확하게 4등분해가 하나씩 나눠줬다. 일단 뭐는 맞아요? 외형상의 평등은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이루어졌죠. 이런 걸 형식적 평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분배받은 사람의 상태를 따져봤어. A는 어떤 사람? 아주 부자입니다. 한 달에 한 1억 정도 버는 사람. 아주 부자야. 그런데 D는 극빈자야. 한 달 내도록 새가 빠지게 일해봤자 최저임금 정도밖에 못 받고 엎친데 덮친다고 돈도 못 버는데 부양가족도 많아. 늙으신 부모님도 모셔야 되고 아기도 켜야 된다. 그러면 국가에서 이래 나눠줬다. 평등이야 불평등이야? 여러분 상식은 평등입니까 불평등입니까? 아니 상식으로 가면 돼. 1억 버는 사람하고 100만 원 버는 사람 100만 원밖에 못 버는데 부양가족 엄청나게 많다. 그럼 국가에서 똑같이 이렇게 나눠준다. 평등이야 불평등이야? 불평등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상식은 누가 양보하는 게 평등이에요? 가진 사람이 양보해야 되죠. 그러면 니는 많이 버니까 양보하고 야가 양보한 걸 누구 주란 말이야? D 줘라. 이걸 뭐라 한다? 실질적 평등.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진짜 평등은 형식적 평등이 맞겠어요? 실질적 평등이 맞겠어요? 실질적 평등이 진짜 평등이죠. 모든 것을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오히려 평등이다, 불평등이다. 그건 불평등입니다. 같은 것은 같게 취급하되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라. 이게 이제 우리 사회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는 우리 국민의 권리, 기본권도 규정했지만 국민의 의무도 있어 없어? 중고등학교 때 그런 거 배웠죠. 국민의 뭐 4대 의무 이런 거 배웠어 안 배웠어? 뭐가 있어? 국방, 교육, 근로, 납세 의무 배웠잖아. 그러면 가장 사람들이 민감한 거 세금 내는 거 다 국민들이 만족해요. 다 불만 가지고 있어. 지만 내는 같은 기분 들잖아. 그죠? 왜? 나는 회사는 월급제인데 월급제에는 자기가 월급 받고 세금 떼요. 세금 떼고 월급 줘. 아예 떼고 주잖아. 그죠? 근데 옆집에 보니까 장사한다 하는 사람 세금도 한 푼 안 낸다 하는데 떵떵거리고 살아. 벤츠 한 3대 굴리고 하면서 또 입으로 나는 한 달에 엄청 벌지만 세금은 안 내지.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속에 이런 게 올라와 안 올라오잖아. 그러면 국민들이 불만 가지 안 가죠? 가지겠죠? 자, 그래가 위했단 말이야. 국가에서 이거 안 되겠다. 공정하게 하자. 해가지고 말이 필요 없다. 대한민국 성년 남녀 소득 있는 사람 무조건 월 100만 원씩 세금 내라 그랬어요. 겉으로는 평등이야, 불평등이야? 평등하죠. 두 당 100만 원. 평등한데 야 얼마 번다 그랬어요? 1억. 얼마만 내면 돼? 100만 원. 세금 내는 기분 들어 안 들어? 그냥 조카 용돈 준 거야. 그죠? 야 얼마 벌어요? 100만 원. 세금 얼마 내야 돼? 100만 원. 야는 일하는 게 좋아요? 차라리 노는 게 편해? 자, 이 공정이야 불공정이야? 불공정. 자, 이런 게 국사책에 나오잖아. 이런 식으로 세금을 걷어간다. 그러면 요런 사람이 많아요? 요런 사람이 많아? 당연히 요게 많잖아. 그래 참아 안 참아? 안 참잖아. 그래 뭐가 일어났어요? 엎어라. 뭐가 발생해요? 밀란이 발생하잖아. 그죠? 도저히 못 참겠다. 바로 국민들이 들고 일납니다. 그죠? 그럼 뭐 하는 게 맞아요? 야는 1억 버니까 니는 세금 얼마 내라? 절반 5천만 원 내라. 그래도 얼마 벌었어? 1억에 세금 5천만 원 내도 얼마 벌었어요? 5천만 원. 많이 번 거야? 적게 번 거야? 엄청나게 벌었잖아. 그거 지가 잘나 번 거야? 국가의 도움이 다 있었기 때문이야? 국가의 도움. 그러면 그만큼 자기가 내야 돼 안 내야 돼? 야는 5천만 원. 절반 세금 내라. 야, 니는 내지 마. 버는 것도 없는데 무슨 세금이야? 그러면 니는 면제인데 그런데 면제가 안 되겠다. 왜? 부양가족이 너무 많다.
100만 원가 그 많은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어? 없으니까 그럼 할 수 없네. 니는 극빈자니까 국가에서 오히려 부양가족 1인당 50만 원씩 보조해 줄게. 자, 그러면 똑같이 100만 원 내는 게 평등이야? 빵같이 이렇게 다르게 하는 게 평등이에요? 다르게 하는 게 평등이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뭐단 말이야? 실질적 평등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실질적 평등과 통하는 게 뭐단 말이야? 배분적 정의인데 그럼 이거 뭐 우회하자 말이야. 이거. 배분적 정의란 건 뜻이 뭐예요? 강자를 우대하자 말이야. 약자를 보호하자 말이야. 바로 요겁니다. 약자 보호. 약자 보호. 왜? 자, 우리 형사 소송. 소송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하는 거야. 양쪽이 있어야 돼. 양쪽. 즉 소송은 소를 제기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 원고. 소제기를 받은 사람을 뭐라 그래? 피고인데 형사소송은 소제기를 누가 해? 국가의 대리인 검사. 상대방은 뭐가 돼? 피고인이 되잖아. 그럼 누가 강자고 누가 약자예요? 검사가 강자야? 피고인이 강자예요? 검사 강자. 그러면 형사소송에서는 누구를 보호해 주라 말이야? 피고인을 보호해 주라. 약자인 피고인 보호.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앞으로 형소법은 누구를 보호하는 법이다. 우리 수사받는 사람 뭐라 그래요? 피의자. 재판받는 사람 뭐라 그래? 피고인. 요거 보호하는 법이 형사소송법.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피의자, 피고인은 가해자예요? 피해자예요? 어느 쪽이야? 피의자, 피고인은 어느 쪽입니까? 가해자야? 피해자야? 가해자죠. 그죠? 죄를 지었으니까 수사받고 죄가 있으니까 뭐 하는 거야? 재판받잖아요. 그죠? 가해자 쪽인데 형소법은 피해자 보호법이다. 가해자 보호법이다. 가해자 보호법입니다. 알겠어요? 가해자 보호. 그걸 머릿속에 놔야 돼. 형사소송의 모든 제도가 다 누구를 보호하는 제도다? 가해자, 피의자, 피고인을 보호한다. 그게 형사소송의 이념입니다. 그러면 처음 알았을 때도 이해가 안 될 거야. 나쁜 놈 가해자를 왜 보호하는데? 그건 아니지. 왜? 피의자, 피고인이라고 그 사람이 진짜 범인이라는 보장이 있어 없어? 형사, 피의자, 피고는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슨 추정을 받아요? 무죄 추정받잖아. 그러면 무죄 추정받는 사람한테 죄수 취급 함부로 하면 안 돼? 안 돼? 안 되니까 일반인 대접해줘야 되는데 지금 혐의가 있기 때문에 수사나 재판을 받잖아. 그러면 법이 정한 절차 외에 더 이상의 불이익은 주면 된다 안 된다? 그게 형사소송의 이념이고, 자, 그러니 국가의 대리인 검사하고 일반 개인 피고인 피의자가 싸우는 거니까 약자인 누구를 보호해줘야 된단 말이야? 피의자 피고인 보호입니다. 그런데 사법은 개인 대 개인이니까 어느 한쪽에 우위를 줄 필요 있어 없어? 똑같이 가면 된다. 이해됐죠? 네. 다음 세 번째는 사법법. 자, 한글로는 이 사법이나 똑같지만은 한문은 다르잖아. 그럼 요건 언제 쓰는 사법? 우리나라는 민주국가니까 권력이 분리돼 있죠. 우리가 배우는 형법, 형소법, 법은 어디서 만들어요? 국회에서 만들잖아. 그죠? 그걸 뭐라 그래? 입법부. 만들어진 법을 집행은 어디서 해? 정부, 행정부에서 하고 그 법 적용과 집행에 대해서 옳다 그러다 판단은 누가 해? 법원이 하잖아. 그걸 뭐라 그래? 사법부. 그게 사법부예요. 그런데 사법법이란 건 판단의 기준, 재판의 기준이 된다. 그러면 기준이 되는 법은 변동성이 강해야 돼, 안정적이어야 돼. 여기서 무슨 특징이 나온단 말이야? 법적 안정성을 추구한다. 법적 안정. 그런데 문제는 여기 봐봐. 우리가 형사소송 하면은 넓은 의미의 형사소송은 요 재판하는 절차뿐만 아니고 무슨 절차까지 다 포함돼요? 수사나 집행 절차 포함되는데 이거는 당연히 재판하는 절차니까 뭐가 맞아요?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게 맞죠. 변동성이 강하면 돼, 안 돼? 안 되지만 이거는 재판하는 거야. 행정기관의 활동이에요. 수사는 수사기관이 하고 집행도 누가 해? 검사, 지휘의 사법경찰관이. 이거는 행정기관의 활동이니까 이거는 법적 안정성보다는 오히려 뭐가 더 우선시돼야 돼? 한목적성이 상대적으로 우선시돼야 돼. 한목적성이란 건 그때그때 상황 대처 능력, 임기응변성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 이런 행정기관의 활동에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면 공무원 일하겠어요? 납작 엎드려 있겠어요? 그걸 우리 뭐라 그래? 복지부동이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좀 활동적이고 좀 변동성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된다는 그게 차이점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특징, 이게 가장 대표적이죠. 형소법은 실체법이야, 절차법이에요. 절차법. 여기 대응되는 말은 아까 뭐라 그랬지? 실체법이잖아. 그러면 형소법은 절차법,
형법은 실체법인데, 자, 형법은 아까 뭐의 최소화라 그랬어? 도덕의 최소화야. 그러니까 형법의 특성은 어떤 성격을 가져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람 죽이란 말이야. 죽이지 마란 말이야. 죽이지 마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도둑질 하란 말이야. 하지 마란 말이야. 하지 마라. 도덕적 윤리적인데 형소법은 그런 성격 없죠. 그런 형법이나 특별형법이 범죄로 규정한 행위에 대해서 거기에 상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를 규율하는 법이니까 도덕적 윤리적이 아니고 뭐다? 기술적 성격이 강하다. 아까 다 이야기했죠. 그리고 절차법은 해야 돼. 딱 고정되어 있어야 돼. 쭉 진행돼야 돼. 쭉 진행돼야 되니까 어떤 성격을 가져요? 동적 발전적 성격을 가지잖아. 그런데 형법은 그게 하잖아. 특정 시점에 그 사람의 행위가 죄가 되는가 안 되는가를 따지니까 이건 무슨 성격을 가져요? 고정적 성격을 가진다. 이런 게 이제 형소법의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굳이 외울 필요 없고 그냥 가볍게 그냥 읽어만 놓으면 돼요. 그래서요. 자, 그러니까 요 1교시엔 지금 우리가 무슨 공부를 했어요? 형소법이 뭐냐 이 정도를 이해하면 되죠. 그러면 처음 하는 학생들은 뭐 정도만 알면 돼요? 형소법이 뭐냐 하면 그냥 뭐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된다. 형소법이 뭐라 그래서?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를 규율하는 절차법이다. 그러다 알면 1교시 공부는 다 한 거고 거기서 이제 이순환점 하면 이런 개념도 좀 정리해 놓으면 되겠죠. 형소법은 강자 우대야 약자 보호요. 약자 보호 그 정도만 이해하면 돼. 알겠죠? 그래 하나씩 하나씩 그런 식으로 정리해 나가면 됩니다. 자, 그래가 1교시에는 이제 형소법의 의의에 대해서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2절 형소법의 법원과 적용 범위 요거는 조금 쉬었다 하도록 합시다.